네, 오늘 인터뷰에 모신 분은 아주 잘 나가던 엘리트 유망 금융맨에서 그것도 뭐 나이가 들고 밀리고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귀향, 귀촌 비슷하게 해서 돼지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한참 금융인으로서 만발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새로운 생을 위해서 이 부분은 곧 질문할 겁니다. 돼지를 키우러 충남 홍성으로 들어가서 농장을 일군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일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짬짬이 글을 쓰는데요. 이도헌의 돼지 농장 주인으로 살기라는 컬럼입니다. 서울신문에 연재되고 있는데 그 파장이 상당히 컸습니다. 물론 저도 읽었고 그래서 이분을 좀 인터뷰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는 아시아개발은행, 한국투자증권 상무 이렇게 경력을 가졌었고요. 지금은 충남 홍성에 농업회사법인 성우라는 이름의 영농법인이라고 이해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의 대표십니다. 이성우 대표 나와 계십니까? 이도헌 예. 대표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 이도헌입니다. 네, 그 회사 이름에 성우가 들어가서 네, 자꾸 몇 번이나 헷갈렸습니다. 네, 제가 소개하다가 저도 궁금했는데 네, 아시아개발은행 여기 굉장히 중요하고 그 교과서에 ADB인가? 아시아 네. 디벨롭먼트 뱅크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약자만 써놓고 시험 문제 그런 것도 나왔던 기억도 나고 한국투자증권이라고 아주 유명하고 대형 그런 투자증권에서 임원도 지내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지금은 돼지를 키우시기로 하고 들어간 겁니까? 2008년, 9년 이때 이제 리만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던 그렇죠. 때가 리만 있었습니다. 브라더스 은행이 이렇게 흔들해가지고 우리가 IMF 이후에 다시 또 휘청한 적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벌써 한 10년 전 얘기인데 이제 제가 네. 40대 초반일 때 얘기입니다만은 아하. 그때 좀 금융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는 그냥 개인적으로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금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IT 쪽이 첨단 가치도 보이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숫자하고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사는 삶이죠. 그렇죠. 근데 일하는 인생의 절반 정도는 이제 그걸 좀 벗어나서 이제 실제 현장에서 뭔가 좀 쌓이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컸었고요. 예. 근데 이제 40대 초반에 뭔가 시도를 해야지 뭔가 노력을 하면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이제 회사 사직을 하고 농업 쪽을 택했던 겁니다. 근데 왜 하필 돼지 키우는 거였어요? 금융한 사람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농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농업에서 뭘 할지에 대한 산업 분석을 바텀업으로 거의 다 한번 해봤었습니다. 했는데 양동 같은 경우라고 하면 미국이 됐든 호주 같은 선진국하고 어떤 돼지 키우는 어떤 방식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소를 키운다든지 논농사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넓은 땅에 대해서 좀 경쟁을 하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돼지는 이제 키우는 방식이 동일하다고 하면 제가 좀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면은 그래도 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돼지를 택했습니다. 구조적으로 열위 네. 질 수밖에 없는 무슨 농사, 화훼 이런 것들과는 달리 네. 그리고 소만 해도 넓게 방목하는 거 우리는 그럴 형편이 안 되는데 어느 나라나 돼지 키우는 건 비슷하더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백전백패할 가능성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참 듣던 중 처음이네요. 네. 그러면 지금 돼지 농장 주인으로 살기 시작한 지 몇 년쯤 되신 겁니까?
제가 돼지 농장에 처음 이제 관계한 거는 2011년 말이고요. 네. 직접 처음에는 그냥 이제 기존에 있는 농업회사 법인에 이제 그냥 소액 투자자로서 뭐 제가 금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금을 본다든지 격리를 맡았었고요.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그 구제역이 터지고 돈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해서 이제 2013년에 제가 이제 일하던 농장이 굉장히 그 부도 위기까지 몰렸던 상황으로 갔었고요. 그때 제가 이제 구원투수처럼 직접 홍성에 내려와서 돼지를 키웠으니까요. 이제 현장에서 돼지 키운 거는 이제 5, 6년. 5, 6년 예, 이렇게 됩니다. 네. CFO 비슷하게 시작했다가 큰 위기에 처하자 네. 손발 다 걷어붙이고 네. 장화 신고 네. 내가 직접 돼지 우리로 들어간다. 예, 맞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자, 본격적으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말 있는데 지금 미국과 네. 중국의 무역 전쟁 뭐 지금은 휴전 기간이네 어쩌네 뭐 90일을 주네 결별하네 그러다가 야 그럴 수 있어 차관들끼리 다시 해봐 그래서 뭐 지금 만났다 헤어졌다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미중이 무역 전쟁 중인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불똥이 우리 농축산업에 직격탄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다. 네. 농업이나 그 중에서도 농업이나 축산 분야의 피해, 구체적으로 뭐 숫자나 아니면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사실 농업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이 대표. 농업이나 축산업 없으면 우리가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네. 산업 분야, 경제의 한 분야로서는 사실 관심들이 의외로 적고 알고 있는 것도 많지 않아요. 이건 참 소비자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데 그건 이제 현실이니까 네. 미중 무역 전쟁, 새우 고래 싸움 이전과 이후를 좀 비교해서 딱 알아들을 수 있게 좀 비교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미중 무역 마찰로 인해서 이제 미국 측에서 볼 때 제일 큰 피해가 있는 쪽이 이제 양돈하고 낙농 유제품 쪽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미국산 돼지고기나 낙농 유제품들이 이제 중국으로 향하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텐데요. 일단 제가 뭐 유제품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양돈을 기준으로 하면은 네. 지금 양돈 농가에서 돼지 한 마리를 출하를 하면 한 9만 원 정도 손실을 봅니다. 한 마리에. 예. 근데 이제 한 달에 보통 우리나라 양돈업 전체에서 한 140만 마리 정도 돼지를 출하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 작년 뭐 어느 시점을 특정하기는 힘들지만 매월 한 1,300억 정도의 뭐 그 이상일 겁니다. 손실이 지금 꾸준히 월 단위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 낙농 유제품은 제가 뭐 잘 모르니까 직계는 해본 적은 없지만 아마 여기도 아마 파생되는 피해가 있을 거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건 뭐 농림수산부 이런 데 가면 통계가 아마 나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네요. 우선 돼지 한 마리를 적당한 크기로 자랄 때까지, 즉 상품 가치가 있을 때까지 키워서 이제 파는 건데 네. 요즘은 중국이 미국산 양돈 그리고 낙농 유제품에다가 세금을 세게 붙이니까 네. 미국이 그 돈, 그 세금까지 물고 들어가서는 가격 경쟁력도 없고 옛날처럼 안 팔리니까 중국을 피해서 한국 같은 데로 물건을 돌리고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우리가 수입 안 하면 안 됩니까? 아예? FTA나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무역에 대한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중국,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농수산물의 수입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해도 안 사 먹어버리라. 네, 제가 너무 비경제적인 생각을 잠시 했어요. 어쨌거나 더군다나 미국은 뭐 트럼프가 자기 정치적 이런 것도 의식해서 축산농들한테 보조금도 주고 하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저가의 미국 돼지고기가 들어오니까 돈가, 돼지 가격은 확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매달 국내에서 140만 마리가량의 돼지가 출하되는데 무려 마리당 9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 그것은 미중 무역전쟁 이후에 생긴 일이다.
네, 그렇습니다. 원인은 미국산 값싼 돼지고기가 물밀듯 들어왔기 때문이다. 네. 그러면 중국이 미국산 축산물 이런 거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앞으로도 계속 매긴다면 이런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국이 원래 미국 돼지고기 최대 수입 국가입니다. 중국이 예. 네.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 농업 보호 측면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미국산 돼지를 수입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남미나 이런 쪽도 축산 대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중국으로 가지 못하는 돼지가 갈 수 있는 나라들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네요. 유럽 빼고 남미 빼고 나면 네. 허허 참. 일본 같은 데는 미국산 돼지고기 안 들어갑니까? 일본도 들어가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일본 데이터까지는 안 봤지만은 결국 받아줄 그 미국산 돼지고기가 갈 수 있는 데들이 일본, 한국 정도일 텐데 어허. 예, 이제 중국 자체가 워낙 그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량이 컸기 때문에 네. 이제 양국이 다 아마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삼겹살 좋아하는 거 알고 막 우리한테 계속 싸게 막 밀어붙이는가? 그래서 뭐 저야 뭐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인위적으로 막 이걸 뭐 막아야 된다 생각까지는 안 하고 있고 네. 양돈 농가도 자구책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네. 좀 저도 이제 귀농하고 난 다음에 뭐 지금 상황이 이제 황당한 것이 예. 보통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나라 농업에 막 보조금이 들어오고 정부가 보호를 해주고 이제 농업 강국인 미국은 이제 자유무역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꾸로 된 상황이죠. 그렇네요. 예, 미국은 보조금을 주고 있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우리나라 정부가 용인하고 있으니까 제가 사실 돼지 키우러 귀농하고 난 다음에 예. 좀 상상도 못한 상황입니다. 아,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을 마리당 일이니까. 9만 원인데 네. 140만 마리. 지금 관련 부대 데이터 통계를 한두 가지 잠깐 여쭤도 될까요? 예,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양돈 농가가 총 몇 가구쯤 되는지 대략. 예, 대충 농가 수로는 볼 때는 이제 한 4,600 농가가 되고요. 네. 말고 그런데 이제 돼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돼지 출하하는 분도 있을 테고 사료 파는 분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전후방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영향력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두수, 돼지의 네. 두수는 얼마쯤? 지금 현재 만약에 저보고 이제 전국에는 돼지 마리 수를 세라고 한다면은 아마 한 1,000만 마리에서 한 1,100만 마리 사이일 겁니다. 아. 그런데 한 달에 약 140만 마리 정도가 출하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1,000만 마리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약 7개월 정도면 현재 있는 돼지는 다 소진이 되는데 그동안에 계속 돼지가 출산을 하고 뭐 이러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게 앞으로 인터뷰에 이 숫자들을 개념에 넣고 진행하는 게 편할 것 같고 시청자분들도 개념을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계속 질문 이어가죠. 네. 이건 솔직히 엄밀히 분류하자면 농업정책 책임자에게 해야 할 질문입니다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미국이 대중 무역 전쟁을 치르면서 자국 농축산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그 피해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고스란히 우리에게 거의 무방비 상태로 혹독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도 상계 관세로 맞대응할 정책적 수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이제 요번에 한번 이제 그 정책이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이제 상계 관세나 이런 부분들이 한미 FTA에 보면은 네. 합의되어 있는 합당한 대응책으로서 대안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쉽게 칼을 빼들지 못할 상황이 한미 간에 특히 요즘 북핵, 한반도 비핵화, 평화무드 조성 이런 것과도 좀 관련이 있는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하기 힘든 돌발 행동, 그 다음에 주판 놓는 것, 계산기 두드리는 거는 누구보다 엄격하고 밝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거 가지고 뭐 했다가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그런 것도 있어 보입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적어도 FTA 상의 우리의 권리로 인식되어 있는 상계 관세 이런 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할 생각도 없고 정부도 검토조차 안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 대표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참 이럴 때 보면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기감이 있는 건 사실인 게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먹고 살려고 하면은 뭐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지요, 그죠? 네. 뭐 그런 면에서 좀 등한시된 게 아닌가 하는 면도 있고, 반면에 이제 사실 그 돼지를 키운다든지 이런 미국의 농축산업이 주로 미국 중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요 지역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기도 하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자기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보고 있는 미국 정부나 대통령하고 반면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반도체나 이런 수출 큰 산업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소수로 전락한 듯한 저희 쪽을 네네. 보면은 네 어떻게 보면 뭐 힘 차이인가 관심 차이인가 하기도 하지만은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힘의 차이 그리고 관심의 차이 두 가지가 다 병존하는 네.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밀워키 등등 그 미국 중부지대, 그레이트 플레인이라고도 하고 대곡창지대이기도 하고 네. 거기 어디쯤 있지 않을까. 일부는 러스트 벨트하고 겹칠 수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양돈 반면에 양기업이 예, 말씀하십시오. 전체 농축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그러던데 국민 총생산, GNP나 GDP 차원에서 그 비중이나 순위를 한번 알아볼까요? 쌀이 큽니까? 양돈이 큽니까? 예, 양돈이 큽니다. 아, 그래요? 예, 그 2017년, 18년 데이터는 아직 다 집계가 안 됐을 테니까 네. 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금액으로 했을 때 쌀의 총 생산량이 한 6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네. 반면에 양돈이 7조 3천억 원 정도고요. 아, 차이가 많이 나네. 예, 그다음에 쌀을 뒤이어서 우리나라의 그 비중이 큰 쪽이 한우, 닭, 낙농 이런 순서입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농축산업 전체에서 볼 때 뭐 일반 국민이나 시민들이 보시는 것보다는 축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거는 아마 국민 대부분이 모르고 계셨을 것 같아요. 네. 쌀 농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상징성과 비중. 네. 사실 쌀 밥을 못 먹으면 죽으니까. 네. 그런데 쌀이 6조 4천억, 양돈이 7조 뭐 3천억인가? 3천억. 예, 그렇습니다. 와. 그럼 뭐 양돈, 양계, 한우 키우고 이런 거 합치면은 알곡 농사는 굉장히 포션이 줄어들고 네. 아, 이미 이렇게 농업 내에서의 순위 변동이나 산업 구조의 저기가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 산업의 근간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을 정도로 양돈, 양계, 한우 이런 것들 축산업의 부장이 매우 크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축산업은 저 덴마크 같은 데만 하는 줄 알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전히 쌀과 채소와 보리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 정말 제가 무식하게 무지했습니다. 부끄럽네요. 아, 아닙니다. 저도 사실 양돈 하면서 그걸 알았습니다. 아, 예. 그나저나 지금 이 모든 거의 시발점은 일단은 미중 무역 전쟁인데요. 네. 미중 무역 전쟁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언젠가 결과는 나오겠죠. 네. 아주 뭐 파국적인 결과가 될지 양측이 적당히 타협을 헌해서 나올지 그건 아직 속단하긴 이릅니다만 그건 이제 일단 그렇게 따로 떼놓는다고 하더라도 이상 기후나 지구 온난화에 따른 농축 산업의 변화에는 어떻게 당할 재간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뭐 무역 전쟁이야 뭐 때가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결말이 나겠지만 예. 온난화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속될 경우 현상이라서 더 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이 뭐 저희 농민들도 자구책을 가져야 되겠지만 네.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을 가지고 있고 여파가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집계와 데이터 수집이 우선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예를 들어 축산업으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름철에 굉장히 더우면은 막 닭이나 돼지가 폐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가 그렇게 폐사만 짓게 하면 되느냐? 간단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나름대로 또 닭이나 돼지를 살려야 되니까 막 냉방기기도 설치하고 엄청난 투자나 비용을 해가지고 저희는 살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이 네.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예. 근데 결과론적으로 폐사를 안 하겠죠. 예. 그러면 피해로 집계가 안 됩니다. 아, 비용은 엄청 들어갔는데. 네. 어허. 그 다음에 이게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모내기철에 보면은 비가 안 와서 큰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저희 지역에 있는 농민 어르신들 보면은 막 관정도 파고 어떻게 해야 하든지 간에 이제 모내기하고 벼를 살리려고 많은 투자나 비용을 들이시거든요. 예. 결과론적으로 벼를 살려냈습니다. 음. 그러면 피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런 것들에 대한 충격이나 비용을 알려고 하면은 종합적인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 틀이 나와야 되고 예. 이런 것들이 집계가 되고 현상을 알아야지 대응책을 만들 텐데 뭐 이제 그 기초부터 아직까지 좀 아쉬운 면이 많아서 어떤 대응책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말하기도 힘든 상황이고요. 이 대목 참 뼈 아프네요. 네, 쉽게 말하면 네, 접근 방법이 아주 기본적으로 잘못돼 있다. 네, 어프로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꼭 닭이나 소나 돼지가 죽어나가야 마리당 얼마 그래서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네, 농민 입장에서는 한 마리라도 살려보려고 농협에 가서 빌리든 은행에 가서 빌리든 달러빚을 내든 해서 선풍기도 돌리고 에어컨도 한번 시도해볼까. 사람은 흔히 쉽게 못 쬐는 에어컨이라도 네, 뭐 찬물 에어펌프 순환 네. 뭐 등등등 해서 많이 할 텐데 네, 그렇게 해서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살려놨더니 네, 정부에서는 멀쩡히 잘 살았군. 네. 이 집은 피해액 제로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살리기 위한 경비를 비용으로 잡아주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저희가 뭐 정부한테 그 비용을 뭐 지원해달라 이런 뭐 보상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적어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저는 뭐 사실 뭐 도시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하는데 저는 중요한 게 뭐라고 보냐면은 예. 일단 현상 파악이 돼야지 그 다음 대책이 나오죠. 반영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그래 그 이제 그렇다고 그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 뭐 기후 변화나 신재생 에너지를 볼 때 그렇게 막 돈을 들여서 냉방을 하는 게 맞느냐 또 그것도 답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예를 들자면은 뭐 축사나 이런 데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좀 체계적인 지원이 나온다든지 네.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정책에 가져갈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조사는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답답하네요. 저는요, 아주 순진하고 바보처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날씨가 급변해가지고 뭐 서리가 일찍 내려서 다 얼어 죽거나 너무 더워서 채소들이 다 풀어 헤쳐져가지고 상품성을 잃어버리고 할 때 이런 걸 무슨 영국 로이드 재보험 이런 것처럼 네. 보험 이런 건 없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그거는 저도 이제 뭐 아주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제 기후 변화라는 게 예상보다 추운 경우도 있고 가뭄 경우도 있고 더운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네. 작년 봄에 갑자기 이상 기후로 날이 추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사과나 이런 과수 농가들이 피해를 봤었는데 그 보험금 지급받는다는 게 딱 정해준 범주 내에서만 지급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상한 범주가 아니었었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결과론적으로 기후 변화라는 것들이 주는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조사나 연구가 돼야지 대응책도 체계적으로 나올 텐데 그게 안 되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그걸 천재지변으로 분류해서 보험 회사에서 보험 상품으로 만들지도 않고 취급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있기는. 네, 아니면 이제 농업보험이 있더라도 예상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상으로 선정을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예. 근데 특별 재해 지역 이런 걸로 선포가 되어야 뭐 저 피해 규모를 대충 측정해서 정부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몇 번 봤는데 네. 그것은 참혹하게 국민 재난 수준으로 발생했을 때나 어쩌다 있는 일이고 네. 지금 근데 이상기후나 기후변동으로 인해서 피해는 거의 해마다 분야만 바꿔갈 따름이지 농축업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뭔가 더군다나 파이낸싱, 금융 쪽 일을 하셨으니까 네. 뭔가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정책 집행기관에, 정책 생산기관에 제언도 네. 하고 그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황당한 경우들이 있는 게 이제 최근까지 이제 구제역이 이제 또 큰 국민들의 그 농민들이나 그 근심거리였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이제 구제역이 이제 아주 추울 때나 동절기에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네. 근데 이제 모 지자체에 이제 그 기후변화 온난화에 따른 어떤 손실 유형 안에 구제역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온난화라고 하면은 주로 더울 때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겨울 질병을 넣어놨다는 걸로 볼 때 좀 상당히 제가 좀 어이가 없었던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어서 예. 어떤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나 여기에 대한 어떤 피해라는 것들에 대한 아마 체계적인 분석이나 어프로치는 거의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어서 참 유감스러운데 농정 정책 입안자, 기획자, 집행자, 참여자 이런 사람들 모두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좀 부족하거나 숨이 일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고 있기보다는 부분 자기 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네. 제가 돼지 농장 주인으로 살아가기 그 컬럼 요번에 쓴 거에 마지막 대목이 가장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렇게 쓰셨더군요. 이전 정부의 농업의 6차 산업화도 좋고 현 정부의 4차 산업화도 좋다. 하지만 이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인 농축산 농가는 농정에서 대통령이 천명한 평등과 공정과 정의가 어디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이렇게 글을 맺으셨던데 네. 농촌에 사는 사람들, 농부 그리고 농가가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 이 평등, 공정, 정의 이것은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이 정부의 전체를 관통하는 태제이자 명제이고 국민에게 내건 약속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네. 농촌이나 농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공정과 정의가 무엇인지 조금 부연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그 농촌 농민 어떤 농업을 마치 뭐 반도체를 산업을 고민하듯이 네. 그 농민 농촌을 중심에 놓고서 다른 산업에서 해주듯이 고민을 해주는 거가 그 시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4차 산업이나 이런 개념들은 사실은 이제 ICT나 제조업에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럼 거기서 타용한 개념을 갖다가 농업을 적용을 할 때 농업을 대상으로 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6차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제조나 유통의 개념입니다. 네. 는 이제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농업을 중심으로 봐서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아니고 제조 유통의 프레임워크를 갖다 가지고서 농업을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좀 한계가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그 순간 저희가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 뭐 형평성입니다. 형평성. 뭐 자동차, 반도체, 조선 이 산업 살아야지 우리나라 먹고 사는 것 저희 농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진 비중의 10분의 1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형평성이나 평등에 관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설사 어떤 트럼프 대통령 요즘 한미 관계나 어떤 보호무역 미국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축산 농가가 뭐 피해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네. 미국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는 다른 형식의 대안은 충분히 만들 수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다른 산업 대비해서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어떤 평등, 공정, 정의를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농정에 이 촛불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과연 평등, 공정, 정의, 형평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 충분히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게 전체 인터뷰를 통해서 느껴졌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칼럼, 아주 정말 살아있는 칼럼,
그런 거 부탁드리고요. 특히 또 이 대표께서는 지나온 삶의 이력이 공부한 것 이런 건 경제학 쪽이었고 금융인으로서도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한창 꽃봉오리일 나이에 스스로 딱 접고 돼지로 왔거든요. 네. 흔치 않은 이력일 뿐더러 흔치 않은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도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꾸리고 계시는 농장을 키우고 현대적으로 외국의 축산 선진국에 뒤지지 않을 수준에 올라서는 것 못지않게 지금 한 4,700여 가구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생각보다는. 네. 그들이 공멸은 물론이러니와 정말 좀 수준이 계속 레벨업 돼서 적어도 축산 또는 적어도 양돈만큼은 우리가 북유럽, 우리가 주로 사다 먹는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도 크게 뒤지지 않는다. 네. 네, 독일한테는 아이스링크가 부족해서 우리가 스케이팅이 질 수밖에 없다고들 하지만 네. 100m는 누구나 빤스 하나만 입고 열심히 뛰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비유하자면 네. 좀 사명감을 이미 갖고 투신하신 분께 제가 쓸데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게 반가웠고 그리고 대통령이 천명한 국정 철학의 대원칙을 농정 분야에서도 촉구한 그런 점 용기 있는 지적 그리고 수긍할 수 있는 지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시더군요. 제가 질문지를 보냈더니 일일이 검토를 하고 답변 방향도 적어오시고 그래서 참 뭐가 많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편하게 서로 편하게 인터뷰를 하고 새 소식도 주고받고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농회사법인 성우의 이도헌 대표였습니다.